홀든하고 상당한 시간을 같이 보내셨죠? 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투닥거리면서 이 책을 다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이 2박 3일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홀든은 이미 다른 몇 개의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던 학생이에요. 정말 쥐어받고 싶겠네요. 네네. 그런데 유일하게 이제 이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네. 그것도 방학을 며칠 앞두고 또 제적을 당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방학이 되면 집으로 이제 영원히 돌아가야 되죠. 근데 그것도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학교를 뛰쳐나와서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에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다양한 사람들의 양태를 보고 네. 관찰하면서 네. 나름의 어떤 성장을 이뤄 나가는 소설이라 보면 됩니다. 셀린저. 네네. 어떤 사람이죠? 그 은둔의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네네. 그에 대한 행적이 크게 알려져 있진 않아요. 네네. 이 솔로몬 셀린저는 뉴욕에서 이제 육류랑 치즈 수입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셀린저를 그 당시에 뉴욕의 어떤 상류층, 부유층 애들이 다니는 명문 학교에 진학을 시키죠. 네. 그런데 셀린저는 개성이 뚜렷했던 것 같아요. 번번이 정학과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 홀든하고 비슷하네요. 이 호밀밥 파수꾼을 자전적 소설로 치는 이유가 셀린저와 홀든이 이렇게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셀린저하고 홀든도 유사하지만 이게 이제 이 소설이 나왔을 때 내가 홀든이요 하고 나타난 네네. 수많은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젊은이들이 가지는 방향을 보편적으로 잘 그려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이 이제 1951년도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럼 시기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네네. 그다음 미국은 냉전 중이었고 이런 경직된 사회였잖아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나고 대부분의 참전국들은 국토 자체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유럽들. 네, 유럽.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국토가 황폐해지고 경제는 그야말로 피폐해졌죠. 네. 그에 비해서 이 미국은 유일하게 성전국인데 자기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진주만 빼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재건 사업이나 군수 사업으로 굉장한 돈을 벌었죠. 네.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국민들도 어떤 남편이나 아들들을 전쟁에서 잃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기본 프레임이 되는 가정을 잃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내 가족, 내 가정, 그리고 내 커뮤니티, 내 조직 이렇게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떤 구성원이 되면서 굉장히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화된 그 곳에서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프레임화 됐다라는 거는 경직된 사회라는 네네네. 얘기잖아요. 근데 프레임화된 사회다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프레임 밖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프레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서적인 갈등, 방황,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박탈감도 박탈감, 많이 이런 것들 때문에 네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제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그 변호사라면 당연히 뭐뭐 해야 돼라는 그런 부분이 소설에 있잖아요. 이 네. 프레임화된 경직된 부분을 이 셀린저가 지적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명문학교를 나오면 체크 무늬의 프란넬 자켓을 그렇죠. 입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리그를 만드는 거죠. 자기들만의 네, 네. 리그를. 프레임화된다는 것은 어떤 살아있는 날것의 젊은 청춘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에서는 그게 굉장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 프레임에 저항하는 운동, 비트 네. 운동이 일어났죠. 예. 가식과 허위로 쓴 프레임을 벗겨내고자 젊은이들의 어떤 운동이었죠. 그게 이제 운동처럼 전국적인 단위는 아니더라도 늘 젊은 청춘들은 기존 세대에 대해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랬는데 어느새 우리는 어른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 글을 쓴 작가가 굉장히 자극에 세심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도 이 셀린저가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 참상을 보고 온
후유증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자극에 예민한 건 아닌가. 그래서 은둔을 하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해보는데 네, 저도 셀린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이 셀린저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악명 높았던 전투에 참여를 했습니다. 노르망디인가요? 네,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벌지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요. 상륙작전의 그 특성상 앞에 전우가 쓰러지면 그것을 밟고 돌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처참하고 끔찍한 상황은 아마 전투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투를 하지만 그 후에는 제정신으로 정말 버텨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셀린저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독일 전쟁 중에 그 유대인 수용소를 또 보게 되죠. 정말 네. 봐서는 안 될 장면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린저는 훗날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사람의 살을 태우는 냄새를 평생 지울 수가 없다고 회고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은 잘 알려져 있잖아요. 외상 증후군이나 뭐 네. 트라우마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용어가 익숙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의 어떤 기이한 행보라고 치부를 했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셀린저는 더 이상 이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사람들로부터 은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는 이제 대의를 가지고 참여를 주로 하잖아요. 네네. 뭐 세계 평화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나라를 지킨다든지 민족을 수호한다든지. 그런데 이제 거기에 참전한 사람들이 대의하고는 상관없이 처참한 광경들을 목격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 그 대의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반추를 해보는데 그래서 이 소설 보면 대의가 없어요. 소소한 에피소드 네네네. 위주, 미분적인 상황들로 엮어나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의 참혹을 겪고 난 반동으로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셀린저가 이게 프랑스 전쟁을 하던 중에 사교계에서 어니스트 해밍웨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책에서도 해밍웨이에 대해서 네네. 묘사하고 있는데 네. 좋은 말은 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문호로 올라 있는 해밍웨이는 이 셀린저의 작가적 재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오. 근데 셀린저가 볼 때는 해밍웨이가 굉장히 전투적이고 혁명적이고 예, 호전적이다 보니까 맞지가 않았던 거죠. 너무 대의에 매몰돼 있어요. 네, 해밍웨이는. 그에 반해서 이제 셀린저는 그 대의가 네. 과연 적절한가 네네. 그거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책 중간에도 잠시 나오기는 한데요. 홀드는 자기가 평화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 원자 폭탄이 발병이 된다면 자기가 그 위에 앉아서 자기가 먼저 죽겠다고 거침없는 말을 하죠. 네네. 해밍웨이도 그런 호전적인 성격 때문에 셀린저는 이 책에서도 이제 무기여 잘 거라 네. 그걸 살짝 넣으면서 해밍웨이를 좋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소설이 나왔던 시대가 프레임의 시대였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요. 이 프레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홀든이 중간중간에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를 하거든요. 사르트르 이제 작품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 셀린저에게도 그런 까미나 사르트르에게서 느꼈던 실존주의 냄새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네. 샤르트르의 말 중에 타인은 나의 지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면서 우리 나라는 존재의 절대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나를 느끼는 것은 반드시 타자가 있어야 또 느낍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타자와 관계 맺기를 하면서 나의 본연의 절대성은 황폐화가 된다고 하죠. 상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에서 예, 상대적인 예, 존재. 예. 이 책에서도 홀든도 그렇죠. 순수라는 걸 가지고 싶죠. 네. 그죠? 근데 이 세상에 뭔가 100%라는 게 있을까요, 선생님? 없죠. 지키고 싶지만 지켜지지가 않죠. 그래서 홀든 역시 순수라는 것을 지키고 싶고 100% 안고 싶어 하지만 관계 속에서 그렇게 지킬 수는
없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내가 지키고 싶은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 부조화가 따로따로 놀게 되면 어지럼증이 생기고 멀미를 할 수밖에 없죠. 챌린저의 이런 홀든의 모습을 그린 거에서 저희는 또 샤르트르나 까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 홀든이 동생을 만나러 학교에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낙서들 있잖아요. 이상한 네네. 낙서들. 네. 그걸 동생이 볼까봐 다 지워요. 지워지지 않죠, 근데. 근데 다 지워지지도 않는데 일단 지워. 네, 이 홀든이 어른의 세계에 물들지 않은 어떠한 순수함의 세계를 좀 지키고 싶어 하지 않았나. 네네. 순수라는 건 솔직히 사랑, 정의 뭐 이런 것처럼 이상향이지 네네. 실제로 존재하진 않잖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찾아가는 것들이지. 저는 이제 홀든의 아픔이 가장 와닿았던 장면이 있어요. 네. 동생 엘린의 죽음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이렇게 홀든이 동생이 죽었을 때 주먹으로 유리를 깨서 그 상흔이 오랫동안 남아서 손을 잘 못 써요. 네. 그 쓰러지기 직전 엘린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홀든이 동생을 마저 잘 보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네네.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 당시 제가 계속 프레임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 홀든의 부모님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부모님은 변호사라는 직종을 가졌죠. 사회적인 어떤 명망도 있고 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그 형도 뭐 성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딴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반듯한 프레임이 딱 되어 있죠. 이상적인 가정이죠. 네네네. 그런데 그 집안에서 아이가 하나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모에게는 이제 그것이 큰 균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위로의 말을 전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괜찮다. 이런 식으로 빨리 잊으려고 했는 거죠. 덮어버리려고 덮어버리려고 했는 거죠. 그래서 홀든은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를 순수로 돋는 것도 아마 엘린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저는 그 친구 딕 슬래거리라는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 홀든이 이 학교 오기 전에 퇴학을 당했던 학교에서 만난 친구인데요. 네. 예, 가방 친구네요. 네네. 네. 그 침대 위에 머리장 위에 이렇게 선반이 있는 그런 기숙사였는데요. 이 슬래글은 아주 싸구려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물론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항상 침대 밑에다 그 가방을 숨겨두곤 했죠. 그리고는 홀든의 고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그 가방을 비난했습니다. 부르조아 부모를 가진 녀석의 가방이라고 비난을 했죠. 그래서 홀든은 그 슬래글이 자신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낄까봐 그 자신의 가죽 가방을 침대 밑에 넣어두죠. 네. 근데 아침이면 어김없이 그 가방이 또 선반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래글이라는 친구는 홀든의 가죽 가방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했던 거죠. 네. 늘 부르조아를 비아냥거렸지만 자신도 어떤 부유층의 특별함을 누리고 싶은 어떤 속마음이 보였던 것 같아서 읽으면서 피식 이렇게 웃게 되는 우리들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네. 혹시 피비 같은 존재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보면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휘둘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면 이제 또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또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 이제 저를 이렇게 끄집어내어 주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최고의 행운 아닌가요? 예, 피는 정말 귀엽고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홀든보다 오히려 더 어른스러웠죠. 네. 네, 그래서 홀든이 현실에 적응을 못할 때 이 피비는 현실적인 도움을 주잖아요. 자기가 용돈으로 모은 돈을 가지고 오빠한테 주죠. 그리고 하도 말을 주저리 뭐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죠, 솔직히. 그래. 근데 오빠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라는 식으로 오히려 현실적인 대처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빠인 홀든이 정신이 번쩍 나죠. 이것을 보니까 천진난만이 마냥 아주 보호해야 되는 약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함이죠. 네네. 홀든이 네.
아프잖아요, 결국. 네. 저는 그 아프다는 설정이 홀든의 네. 호소로 들렸어요. 일단 태학을 당했죠. 네. 그 부모님에게 혼날 것은 확실하죠. 네네. 그런데 또 마땅히 갈 곳은 없는데 맞아요. 집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네네.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약자가 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꾀병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진짜 아프다든지. 네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말하잖아요. 자기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걸 역으로 들렸어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라는 네. 말로 들렸거든요. 네. 파수꾼이라는 상징을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어서 순수한 어린애를 지키고자 하는 어떤 홀든의 마음은 본인이 아이가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우쭈우쭈 토닥토닥 이렇게 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밀밭의 파수꾼처럼 거리를 좀 두고 그냥 네네. 떨어질 때 그때만 예, 예. 받쳐달라라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되 거리를 두고 음. 지켜봐달라 뭐 네, 이런 맞아요. 호소처럼 저는 느껴졌거든요. 이미 우리는 기성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청춘이 있었고 네네. 기성세대에게 반항했던 시절도 맞아요.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지나가 추억이 돼버렸어요. 네. 이 책에서 홀든을 접하면서 내가 홀든이다라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하기보다는 내 앞에 홀든이 나타났을 때 나는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생각이 전 더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직도 내가 홀든이다라고 말할 상황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홀든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신가요? 요즘 제가 나이를 들어보니까 이제 점점 설득의 여왕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을 설득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 꼰대라고 하는데 그렇죠. 어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젊은 친구들과 네. 나이 든 사람들이 쓰는 뇌회로가 틀리대요. 나이 든 사람들은 주로 기억회로를 쓴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 기억에서 끄집어내어서 이 사태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은 기억이 그렇게 두껍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기존 게 아닌 새로운 길을 이제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자꾸 어른이 예전 얘기를 하면 듣기 싫죠. 듣기 싫어요. 네. 최근에 영화를 봤어요. 이 셀린저의 생애를 다룬 영화인데 호밀밭의 반항아라는 영화였어요. 네네.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서 딱 한 장면이 계속 이렇게 스냅 사진처럼 기억에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 그 빨간 사냥 모자를 쓰고 이 셀린저 앞에 나타났어요. 제가 홀든입니다라고 하면 그 모습에 이제 셀린저는 뒷걸음질을 치죠. 한편으로는 이 뒷걸음질 치는 셀린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대면하는 게 두려워서 뒷걸음 치는 나의 모습 또는 현대인의 모습 또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저는 좀 느꼈거든요. 자기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직시한다는 거는 평생 해야 할 숙제이고 또 그것도 굉장히 또 힘들기도 하잖아요. 문득 그 얘기를 하니까 페르소나가 생각나는데요. 세계적인 인기 그룹이죠. 방탄소년단에서도 이 페르소나가 나오죠. 그죠? 그렇죠. RM이 불렀죠. 네. 선생님, 아미시잖아요. 네. 선생님, 그 앞부분 해주실 수 있어요? 얻어먹는데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 내 안에 많은 나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페르소나를 건강하게 쓰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죠. 그렇죠. 그것은 다양한 나를 직시하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네, 거죠. 그렇죠. 화해하고. 그렇죠. 네네. 네. 이제 이를 이제 모티브로 삼은 각종 예술 작품도 많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 뭐냐면 공각기동대. 네네. 스탠드 얼론 컴플렉스. 네, 맞아요. 거기에 호밀밭의 파수꾼의 이제 구절을 인용해요. 誰も僕を知らず僕の方でも誰も知らないところでありさえしたらそこへ行ってどうするかというと僕は
耳と目を閉じ 그 당시에는 우리 그치요. AI가 익숙지 않았어요. 좀 그런데 많이 앞서갔죠? 네네. 후에 이제 그 공각기동대에서 던졌던 질문들이 남더라고요. 네. 네,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존재라고 한다면 AI도 스스로 생각한다면 존재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진화하는 것은 다양성을 가져야 되고 획일화되는 것은 더 이상 진화를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프레임화시켜서 획일화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우리가 과연 더 나은 진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홀든이 학교라는 것을 뛰쳐나는 장면도 이 학교라는 것이 어떤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사회에 나왔을 때 딱 맞는 부품으로 맞추어서 생산하는 공장과 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홀든은 더 이상 나는 여기서 진화를 할 수 없다. 어떤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어떤 진화는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획일화가 되느니 나는 기머거리 벙어리가 되어서 살겠다라는 어떤 강렬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은 논란이 많은 작품이라고 했는데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소식을 접한 셀린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앞에서는 그야말로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 뒤에서 가서 쓱쓱 칼날을 갈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지금 이게 마주보면서 서로 악다구니를 하고 피 터지게 싸우면 오히려 그게 더 대처가 쉽지 않나요? 그 보기에 아주 번듯하게 포장이 아주 예쁘게 잘 돼 있는 포장지 안을 열어보면 민낯이 거침없이 드러나온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요? 그죠? 그래서 흉악범들은 이런 제가 짐작건데 그래 뭐 너가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사는 너거보다는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하는 나가 더 낫다. 과연 나을까요? 적절한 방법으로. 네, 그러니까 흉악범들은 적절한 방법. 적절한 방법이 아니죠. 아, 네, 맞아요. 네. 그거는 수정합니다, 여러분. 네. 셀린저의 다른 작품 소개해 줄 만한 작품이 있나요? 네네. 이 언든 생활 동안 다양한 작품을 썼다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상 1965년 이후에는 이렇게 발표된 작품은 없다고 합니다. 몇 권이 안 되더라고요. 번역되어서 나온 책이. 프레니와 주의, 9가지 이야기, 그리고 골목 밖의 철학자 등. 근데 대부분의 주제가 속물을 비판하는 그런 책이 많았어요. 이 책에서 쌤한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네. 네. 1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읽어볼까요? 네. 네. 자, 이 박물관에서 가장 좋은 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누구도 자기 자리에서 꼼짝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10만 번 보더라도 에스키모는 여전히 물고기 2마리를 낚은 채 계속 낚시를 하고 있을 것이고 새는 여전히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을 것이다. 사슴은 여전히 멋진 뿔과 날씬한 다리를 보여주며 물을 마시고 있을 것이다. 젖가슴을 드러낸 인디언 여자는 계속 담요를 짜고 있을 것이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유일하게 달라지는 게 있다면 우리들일 것이다. 나이를 더 먹는다거나 그래서는 아니다. 정확하게 그건 아니다. 그저 우리는 늘 변해간다. 젊은이의 방황을 잘 드러낸 소설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을 박가슴하고 같이 읽어봤습니다. 파수꾼이신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